다음은 저희 광주미래원의 김용표 원장님의 동정맥류 부전의 인터벤션 치료에 대해서 짧게 강의를 주시겠습니다. 원장님 준비되셨을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미래의원 영상학과의 김용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투석혈관 동정맥류 재개통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분 교수님 강의와는 틀리게 아주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통계 자료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통계 자료는 매년 신대퇴요법이 필요로 한 환자들의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막투석이나 신이식 그 숫자는 크게 증가는 속도가 많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혈액투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누적 환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혈액투석 환자도 역시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는 아마도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소견을 보이는 것 같고요. 이게 보시면 2005년 경우에는 복막투석이 약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였고, 혈액투석이 한 6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2019년도 통계 자료를 보면 복막투석이 거의 4%, 5% 밑으로 떨어졌고요. 84% 정도가 혈액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투석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투석 혈관을 만들고 관리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투석 혈관, 즉 동정맥류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 혈관이 좋으실 때는 이처럼 이 동맥에 정맥을 갖다 연결하는 자가혈관으로 동정맥류를 만드는 방법이 있겠고, 이 본인 혈관이 좋지 않으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 동맥과 정맥을 인조혈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방법을 써서 동정맥류를 만들면 반영구적으로 오래 쓸 수 있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가혈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8년, 그 다음에 인조혈관으로 투석혈관을 만들면 한 1.7년 정도 평균 개통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석혈관의 기능 부전이 이렇게 오는 이유는 높은 압력의 동맥혈이 흘러가면서 지속적으로 투석혈관에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 즉 투석하실 때마다 바늘에 찔리는 손상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협착, 폐쇄, 혈전, 동맥류 같은 합병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기능 부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투석혈관에 기능 부전이 생기면 바로 이 혈관을 포기를 하고 다른 데 수술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시면 이제 투석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나이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60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에 가장 많은 환자군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투석을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 60대 이전에 있는 환자분들도 절반 정도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향후에 투석을 받아야 될 날이 굉장히 수십 년까지도 받아야 될 날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로.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몸에 투석 혈관을 만들 수 있는 장소는 제한적이죠. 그래서 한번 투석 혈관을 만들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즉 1년 내지 2년 또는 3년 정도 사용해서 투석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포기를 하고 다른 데 수술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고쳐서 재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이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고쳐서 재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래 사용을 해야 되죠. 이처럼 고장난 투석 혈관을 간단하게 수리하는 방법이 동정맥류 재개통술이 되겠습니다. 전신 마취하지 않고 국소 마취로 시술을 하고요. 좁아진 혈관을 풍선 카테터로 이용해서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을 하기도 하고, 혈전이 있는 경우는 이 혈전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금속관 삽입술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증례로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74세 남자 환자고 투석이 안 된다고 하셔서 내원하셨던 환자입니다. 그 혈관 구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동맥입니다. 동맥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 정맥을 이쪽으로 이렇게 동맥에다 갖다 붙이는 자가 혈관으로 동정맥류를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혈류 흐름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만나는 부분과 인접한 프락시멀 비너스 림 쪽에 시비어 스테노시스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투석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의료용 유도 철사를 통과시킨 다음에 이렇게 풍선으로 좁아진 혈관 부위를 이렇게 넓혀주는 시술을 합니다. 그러면 넓어졌죠. 시술 전과 비교해서 많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투석이 당연히 잘 될 것이고, 이런 시술 자체는 사실 10분 내지 20분 정도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두 번째 증례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는 82세 남자 환자고, 이분은 인조혈관을 이용을 해서 투석혈관을 만들었던 분이신데 막혀서 오신 분입니다. 이분도 혈관의 구조를 잠깐 보여드리면 동맥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 부분에서 인조혈관으로 이어져서 쭉 이어져서 이쪽에 정맥 쪽으로 갖다 붙여준 수술을 했던 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조혈관이 막혀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정맥 쪽에 협착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협착이 있으면 이 인조혈관 안쪽으로 해서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겠죠. 그러면 혈전이 생겨서 막히게 됩니다. 치료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다 해줘야 되겠죠. 우선 첫 번째로 이 인조혈관에 있는 혈전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맥 쪽에 좁아져 있는 부위를 찾아가지고 넓히는 혈관 성형수술을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인조혈관은 에이펙스 쪽에 구멍을 뚫고 들어갔죠. 그래서 우선 처음에 이쪽에 있는 혈전을 싹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혈관 조형 검사를 하면 이렇게 정맥 부위에 좁아져 있는 부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대해서 이 풍선 카테터를 이용해서 혈관 성형수술을 진행을 해주면 이렇게 정상 혈관처럼 넓혀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맥 쪽이 해결이 되면 동맥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 동맥 쪽에 있는 혈전을 싹 제거를 해주고, 혹시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풍선 카테터를 이용해서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동맥을 통해서 인조혈관을 통해서 치료가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필요한 경우에는 이 펑처 사이트에 풍선을 이용해서 넓혀주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 인조혈관이 됐든 자가혈관이 됐든 그 혈전이 차버리면 시술 시간이 혈관 성형술만 진행하는 경우에 비해서 2~3배 정도 더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자체의 손상도 훨씬 더 심하게 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혈관 동정맥류의 자체에 이상이 생기면 일단은 혈전이 차기 전에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최대한 적절한 치료를 해주는 게 환자분도 편하고 그다음에 혈관 손상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증례입니다. 이 사람은 75세 여자 환자고 오른쪽 팔이 부어서 오셨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동정맥류 자체는 크게 이상이 없는데 그 투석하고 있는 팔이 부어서 오시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중심정맥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보니 동정맥류 자체는 크게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라이트 브라키오세팔릭 베인이 있는 쪽에 시비어 스테노시스가 굉장히 심한 협착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팔이 부을 수밖에 없겠죠. 팔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100 정도의 혈류량이 가면 이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100의 혈류량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들어오는 게 100인데 빠져나가는 혈류량이 100이 원활하게 나갈 수가 없겠죠. 이렇게 심하게 협착이 있으면. 그러면 팔에 압력이 걸리고 팔이 붓죠. 그 다음에 이런 축부순환도 발달하게 됩니다. 치료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의 막히기 직전에 있는 혈관을 캐뉼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 풍선 카테터로 좁아진 부분을 넓혀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잘 넓어진 혈관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축부순환도 더 이상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심정맥 협착이 있어서 오신 분들은 치료를 하면 한 2~3일 정도에 걸쳐서 붓기가 서서히 빠지면서 그 후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70세 여자 환자고 이 환자도 투석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입니다. 간단한 증례이기 때문에 비슷한 증례라서 만나는 부분에 협착이 있어서 넓혀줬던 환자고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비너스 림 쪽에 만져봤을 때 펄세이션이 계속 남아있었고 확인을 해보니까 서브클라비안 베인 쪽이 거의 막혀가는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캐뉼레이션 한 다음에 풍선으로 넓혀주는 시술을 했고 잘 회복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투석혈관을 만들고
그 일정 기간 잘 사용해 오시다가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한 경우를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 투석 혈관을 만든다고 해서 100% 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투석 혈관이 크는데 문제가 생기면 투석 혈관을 못 쓰죠. 그게 바로 매추레이션 페일러입니다. 사실 이 매추레이션 페일러가 오면 과거에는 이 혈관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부위에 다시 만들어야 됐었고, 심지어는 현재에도 일부 병원에서는 이 매추레이션 페일러가 오면 과감하게 그 부위를 포기를 하고 다른 데 수술을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거를 고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쓸 수 있게끔 수리를 합니다. 증례로 보시면 이분은 2020년 5월 21일 날 그 투석 혈관을 만드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적 검사를 계속 하는 도중에 이 정맥이 계속 커지지 않아서 최소 6mm까지는 커져야 되는데 커지지 않아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동맥과 정맥이 만나는 부위죠. 이게 동맥입니다. 이게 정맥이고 이 만나는 부위에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피가 동맥에서 정맥으로 잘 흘러가지 않으니 이 정맥이 커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제 매추레이션 페일러가 온 거고 두 가지 치료를 병행을 했습니다. 우선 이 막힌 부분을 뚫어서 원래의 혈류를 회복을 시켜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덜 자란 비너스 림을 인위적으로 성숙을 시켜주는 시술을 진행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맥적으로 접근을 해서는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방향 때문에. 그래서 동맥적으로 접근을 해서 다시 이제 검사를 했고 병변을 확인한 다음에 이 부분을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풍선으로 막힌 혈관을 뚫어준 다음에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맥입니다. 동맥이 쭉 내려와서 이 막혔던 부분은 회복이 됐죠. 그 다음에 이 정맥 쪽, 미성숙된 정맥 쪽에 있는 혈관도 그 풍선 카테터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넓혀주는 시술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미성숙된 정맥의 경우는 한 번에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무리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처음에는 최대 5mm까지 풍선을 이용해서 확장을 시키고 한 2주 정도 추적 검사 후에 그때도 늘어나 있지 않으면 6mm 풍선을 쓰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날 오셔서 시술을 하고 나서 마지막 사진입니다. 동맥이 이렇게 내려와서 막혀있는 부분을 뚫어서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맥을 인위적으로 넓히는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까지 회복을 시킬 수 있었고 그 2주 후에 다시 검사를 했더니 병변이 남아있어서 추가적으로 안지오플라스티를 결정을 했습니다. 동맥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여기 협착이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너스 림이 생각보다 원하는 대로 만큼 늘어나지 않아서 시술을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 좁아져 있는 그 아나스토모틱 사이트를 4mm 풍선을 이용해서 확장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 비너스 림 쪽을 실제로 펑처를 해야 되는 비너스 림 쪽을 6mm 풍선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비교적 6mm까지 잘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비너스 림이 이 동맥 쪽도 상당히 회복이 됐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현재 다시 이 혈관을 이용해서 투석을 잘 받고 있는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65세 여자 환자분이고 투석이 잘 안 되고 팔이 부어서 내원했던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혈류 흐름이 동맥 혈관이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온 다음에 이쪽에서 헤미루프를 이용해서 인조혈관을 이용해서 쭉 연결을 해서 이쪽에서 베인으로 아나스토모시스를 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혈류 흐름이 이렇게 동맥을 통해서 인조혈관을 통해서 정맥으로 해서 이게 쭉 중심용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막혀버렸죠. 아예 없습니다. 이쪽이. 아예 없고 대신에 이제 혈류가 어디론가는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뒤쪽으로 역류를 하면서 돌고 돌아서 세팔릭 베인으로 이렇게 빠지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팔이 부을 수밖에 없고 투석 효율이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 막힌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이 끝부분이 상당히 뭉툭합니다. 이런 환자분은 사실은 최근에 단시일 내에 막힌 게 아니라 막힌 지 상당히 시일이 지난 환자분이 되시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혈관을 관리하는 병원에서는 이 혈관이 비록 처음에 협착으로 시작을 했겠죠. 협착이 있고 막혔더라도 이 뒤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혈류 흐름으로 어느 정도 투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이대로 그냥 유지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안 되죠. 오래 쓸 수 없습니다. 이런 모양은. 될 수 있으면 그때 초창기에 이 부분을 해결해서 막혔으면 뚫어주고 좁아졌으면 넓혀주는 시술을 했어야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투석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팔도 붓고. 근데 이제 이거를 향후에 치료를 하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안 뚫리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들어가서 여기를 뚫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辛만고 끝에 어떻게 해서 뚫고 들어가서 길은 찾긴 찾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풍선 카테터로 혈관 확장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모양은 약간 이상하지만 혈관의 그 경로를 찾아서 모양을 만들 수 있었고요. 이 다음에 이제 더 큰 풍선으로 보다 긴 시간, 혈관 확장 시간을 아주 길게 늘려가지고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 길을 찾아서 길을 만들 수 있었고요. 이분도 역시 2, 3일 정도 뒤에 팔에 붓기는 다 빠졌었고 투석을 성공적으로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혈관 수술을 해서 혈액 투석을 한 그 증례를 보여드렸고요. 또 혈액을 통해서 투석하는 축의 한 큰 축을 담당하는 게 사실은 펌 카테터입니다. 펌 카테터 인서션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5분, 오래 걸리면 10분 내에 이렇게 간단히 넣을 수 있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 보고 이렇게 연구해서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펌 카테터가 간단하지만 상당히 조금 문제가 되면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죠. 1년에 전국에서 적어도 1명 이상이 사망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은 다른 외부 병원에서 펌 카테터를 넣어서 이제 오신 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 아주 단순하지만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게 이겁니다. 이분은 원래 펌 카테터 자체는 이 오른쪽과 왼쪽 카테터의 길이가 틀립니다. 왼쪽이 훨씬 더 그 경로가 길기 때문에 길이가 더 깁니다. 근데 오른쪽 왼쪽이 따로 있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른쪽에다 왼쪽용 펌 카테터를 잡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밖으로 나온 부분도 많게 되고 아니면 터널링을 굉장히 그 길게 해야 된달지 아니면 이 디스탈 팁이 굉장히 아래쪽으로 인피리오 비나카바까지 진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좌우측에 용의 펌 카테터가 있다는 걸 아시고 구별을 해서 넣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넣어가지고 오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펌 카테터를. 저희가 이제 펌 카테터를 어프로치 할 때 가장 흔한 부분이 이 라이트 인설 저귤러 베인을 통해서 어프로치를 해서 들어가는데 보통 이 클라비클의 직상방에서 보통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우리가 목이 운동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넣는지 턱 바로 아래쪽, 맨디블 아래쪽에서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기술도 좋게. 그럼 이분은 이렇게 넣긴 넣으셨는데 이 펌 카테터는 한번 넣으면 수개월을 써야 됩니다. 그럼 이분은 목을 움직이실 때마다 이 굵은 관이 있어서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펌 카테터는 쉽지만 조금 어느 정도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신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 증례로 이게 저희 병원에서 아주 힘들게 펌 카테터를 넣었던 증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77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왼쪽 페모랄 베인을 통해서 펌 카테터를 넣어서 투석을 하고 있었던 환자분이셨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병원 오실 때는 이게 기능을 안 한다고 해서 오셨었고요. 이 페모랄 카테터를 넣으면 사실은 불편합니다. 투석하는 분도 불편하고 환자분도 불편하고 위생상의 문제도 있죠. 그래서 저희 병원 오셨을 때는 이거를 제거를 하고 위쪽으로 저귤라 베인이나 서브클라비안 베인을 통해서 다시 잡아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양쪽 인터널 저귤라 베인으로 들어가 봤더니 센트럴 비너스 시스템이 없습니다. 아예 막혀가지고 예, 콜라터럴 베슬만 있고요. 양쪽에 서브클라비안 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콜라터럴 베인입니다. 이것도 없어요. 안 보입니다. 브라키오세팔릭 베인, 뭐 이노미네이트 베인이 안 보입니다. 즉 센트럴 비너스 시스템이 완전히 통째로 막힌 거죠. 이게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서브클라비안 베인을 통해서 뚫으려고 했는데 뚫어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분은 할 수 없이 밑으로 어프로치를 했습니다. 라이트 커먼 페모랄 베인으로 어프로치를 해서 관을 넣어서 검사를 해봤더니 문제가 심각하죠. IVC가 없습니다. 완전히 통째로 막혀있고 레프트 일리악 베인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 이쪽으로 펌 카테터를 넣는다 손 치더라도 기능을 못하겠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밑에서부터 어프로치를 했으니까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막힌 IVC를 뚫고 심장 주변까지 올라갔고요. 또 이제 위쪽으로 더 올라가서 막힌 라이트 브라키오세팔릭 베인을 잘 뚫고 올라가서 풍선 카테터를 이용해서 혈관 성형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서브클라비안 베인으로 펑처했던 루트를 통해서 베노그라피를 했더니 이 길이 다시 회복이 됐죠. 그래서 이 길만 보이면 이제 펌 카테터를 넣을 수 있는 거죠. 라이트 서브클라비안 베인을 통해서 이렇게 펌 카테터를 넣습니다. 이분은 이게 생명줄입니다. 이게 펑션 안 하면 이제 투석할
곳이 마땅치가 않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분은 지금도 이쪽으로 투석을 하고 계시고, 투석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길에 이 막혀있는 인피리오 비나카바도 풍선 성형수술을 진행해서 이렇게 루멘은 확보를 해주고 나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인터벤션을 이용한 투석혈관 재개통술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시술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원하지 않으셔도 돼요. 외래에서 시술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술 후에 바로 투석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부위에 재발을 해도 재시술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높은 재개통률을 보입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결론입니다. 투석혈관의 기능 부전이 오면 다른 부위의 동정맥류를 생성을 하자, 수술을 하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중간에 혈액투석 동정맥류 재개통술, 즉 수리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언제까지? 쓸 수 있는 데까지, 거쳐서 쓸 수 있는 데까지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래야 혈관을 통한 투석을 오래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은 사실 이제 영상의학과와 흉부외과, 혈관외과 전문의가 모여서 하는 호남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혈관 투석 전문 센터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부족한 내용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장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참가자 중에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투석 환자한테 지금 첫 시술을 하고 나서 혈류량 저하가 있을 때 혈관외과가 아닌 영상학과로 환자를 이제 안내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청중께서 해주셨습니다. 혹시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질문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고요. 그 질문의 답은 사실은 이게 이제 조금 애매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영상의학과냐 혈관외과냐 그게 이제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석 혈관을 잘 평가를 하고 이게 만약에 이제 기능 부전이 있을 때 이거를 수리를 할 수 있는 병원이면 어느 병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경험이 충분히 있는 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죠, 사실은.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지금 짧게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동정맥류 환자에서 팔부종과 얼굴 부종이 심할 경우에 꼭 인터벤션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의견을 좀 구한다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제 동정맥류 환자에서 팔도 붓고 얼굴도 붓고 있는 환자가 올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중심정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중심정맥에 이렇게 협착이 있든 폐색이 있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 수술적으로 이거를 치료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술도 굉장히 커지고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인터벤션이라는 신기술이 나와서 그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좁아진 부분을 넓히고 막힌 부분을 뚫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터벤션 시술을 고려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얼굴과 팔이 동시에 부을 정도면 증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스텐트 삽입술까지 고려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학과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진단을 하는 병원에 오시면 적절한 치료를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강의를 해주신 저희 김용태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오늘 준비한 두 번째 미래 투석혈관 심포지움 웨비나를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석해주신 여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잠깐 안내를 드리면 저희가 마지막까지 참석해주신 선생님들께 커피 쿠폰을 저희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이메일 주소가 저희 지미래시 네이버닷컴입니다. 이쪽으로 토요일까지 본인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다음 주 중에 제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세 분 연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